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이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입니다. 나랏비 내년 1,000조, 9년 후에는 2,000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전망을 하는 기사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 전망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 8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데요. GDP, 국내 총생산 대비 얼마나 되는지 보면은요. 내년에 52%, 그러나 이게 시간이 흘러서 몇 년 뒤면요. 76%까지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국세마저 코로나에 8조 덜 거쳤다. 앞선 일면 기사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국세 수입이 2.7%가 빠져 첫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세금 걷기 쉽지 않은 겁니다. 법인세가 16조 원 넘게 줄어서 최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 첫 동반 뒷걸음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는데 나가는 돈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정부 장관 첫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상황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와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2년 6월형, 그리고 동시에 법정 구속입니다. 임원 사표 강요, 직권남용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동시에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두 명이 지금 화상을 놓고 뭔가를 대화를 주고받고 있죠. 간호사 아들과 손을 맞댄 엄마입니다. 간호사 아들, 설 연휴지만 너무 바쁩니다. 내려갈 형편이 안 돼요. 어머니께 화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눈물이 여기 보면은 눈은 웃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눈물이 맺혔다. 뭐 이런 내용까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 차마 못 꺼낸 말, 엄마 이번 설에도 못 가요. 간호사 아들 작년 명절에도 병원에 있었는데 방호복을 입은 막내, 처음 본 엄마는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힐까 걱정이 앞서는 상황.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조대진 변호사 준비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역시 뉴스 행간 읽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블랙리스트인데요. 닮은 꼴이랍니다. 과거 전 정부 블랙리스트 파문 참 컸죠.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닮은 꼴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집안 싸움입니다. 제1야당 얘기군요. 지금 경선,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경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너무 치열해서 이거 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당 내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집안 싸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다른 정인이 아동 학대 어디까지 도대체 가는 겁니까? 왜들 이러는 겁니까?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어른들이 미안해하죠.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미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중개 수수료 줄어들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1심
판결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라더니 블랙리스트였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체크리스트 정도입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블랙리스트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문정부 장관 직권남용 첫 구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어요. 법원은 산하 기간에 이처럼 대대적 그리고 계획적 사표 받는 건 못 봤다. 이런 거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법원 청와대와 낙하산 공모 인정. 이런 대대적 불법 사표 요구 처음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좀 더 자세히 법원의 판단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이 관행이라고 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청와대와 협의 원하는 사람 내정 후 청와대와 협의해서 원하는 사람을 내정 후 자료 제공 등 사전 지원하게 했다. 형식적 공모로 지원자에게 박탈감을 줬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걸 지원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박탈감이죠. 전 정권 공기관 임원 임원의 사표 요구, 표적 감사하고 형사 고발 협박도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요. 벌써 몇 년이 지났군요. 2019년 이 사안이 처음 시작될 때 여야의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선거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에게 사표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 면에서나 그 정도 면에서 소위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그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이 사안에 대해서도 먼저 그러니까 혐의가 무엇이고 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을 한 건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김은경 장관 측에서는 체크리스트라고 했고 블랙리스트라고 했는데 이 사안 자체에서 법원은 채용에 불법 개입하고 그 환경부 산하의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채용 비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물은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상당히 비판적인 어조로 성토를 했는데요. 사표 강요하고 채용 비리 이런 부분들이 이처럼 대대적이고 계획적으로 받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법원이 보기에 있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컸다라는 거네요, 지금. 네, 이에 대해서 김은경 전 장관 측은 그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철학 공유한 그 내정자를 이렇게 앉히는 게 무슨 잘못이냐. 그 체크리스트였다. 그리고 또한 이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판부는 어떤 점을 지적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이 발탁이 안 되자 감사를 시작을 해서 형사고발을 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압박을 해서 내쫓은 그런 정황들을 지적을 나가지 했습니다. 않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심기라든지 이런 내쫓은 정황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례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성을 해쳤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고요. 상당히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는 원래 좀 중립성을 유지를 하면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어조로 판결문을 굉장히 썼다는 문제가 많다, 막 이런 내용이 곳곳에 들어가 있었군요. 그 어조를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전 장관은 아니 이거 관행이었습니다. 과거에부터. 그러나 법원은 관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규모가 크고요. 처음 본 일입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블랙리스트. 이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자, 김병윤 교수.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법원의 판단이 되는 대상이 된 거는
김은경 전 장관 그리고 신 전 청와대 비서관 2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게 인사 문제잖아요. 예. 인사 문제인 경우는 청와대 인사수석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고위직의 경우는 청와대에서 검증도 하잖아요. 네. 그럼 당시에 검증을 담당했던 인물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인사검증에 담당했던 민정수석이라든지 청와대의 비서실장까지 과연 어디까지 이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인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야당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2017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됐던 것은 2019년 김태우 전 수사관이 관련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 고발, 공익신고를 토대로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 모든 내용들을 부인해 왔었죠.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로 이 사건의 진실이 환경부에만 국한됐던 일이었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과거에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관행이었다고 주장을 했다면 예. 그럼 이게 환경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부처 전반에 혹시 얽혀져 있던 내용들은 아닌 건지 이게 환경부 자체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기보다는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개입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2019년도의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문제는 불거졌지만 일단 예. 내부에서 이 얘기를 밝혔던 사람이 있거든요. 검찰의 수사가 과연 윗선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수사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하는 예. 이 범죄 혐의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잘못된 일에 대한 뿌리를 뽑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됐던 블랙리스트의 동전의 양면은 화이트리스트로 예. 네 사람을 씹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측면의 추가적인 수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그렇지. 몇 년 전에 그런 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1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요.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과거에 청와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뭐 이런 입장들이 있었어요. 이제 과거 영상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정부엔 사찰 DNA 없다. 지금 방금 들으셨죠. 그런데 김은경 법정 구속. 당연히 좀 당혹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여당은 선택적 기소, 법원 판결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반응이고요. 야당은 내 편을 위한 공포행정 아닙니까? 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이런 평가까지 나와요. 언론에서. 문정부 인사 찍어내기 전 정부와 판박이 아닙니까? 뭐가 다른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뭐 그랬었어요. 2년 전에. 근데 그 당시 영장 기각 때는 청와대 반응이 뭐 존중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뭐 반응을 안 내는데 기자들에게는 좀 밝힐 입장 없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그냥 당혹스럽다 또는 좀 불편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야당 반응을 좀 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문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 당시 관계자들은 답을 하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 야당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하 고문님, 그다음에 박수현 전 대변인 이런 순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출범할 때 사실 인수위가 구성이 안 되고 곧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큰 그림 짜는데 조금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이 부분을 진행한 점이 인제서야 터지는데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이번 정권에서는 벌써 현 장관을 이 정권에서 장관을 지내신 분 3분이 지금
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영장 청구가 되고 뭐 그랬죠. 네, 그 지금. 백운규 장관까지 하면 세 분이나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뭔가 무리하게 진행이 무르르듯이 안 갔고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당시에 지금 논쟁이 된 게 그러면 장관의 인사권이나 감찰권이 어디까지가 돼야 되느냐를 좀 우리가 확실히 하자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사표 받은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으나 예. 그 다음에 자리에 넣는 데 있어서 15개 기간에 17개 자리에 넣는데 계속 자기가 원하는 청와대에서 낙첨한 사람이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절차상의 미흡이 되고 우리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도인가에 낙하산 방지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완전히 이제 무효화되는 그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청와대에 지금 반응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심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그러한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요. 이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단어들이거든요. 블랙리스트, 사찰, 낙하산 이런 겁니다. 지금요. 이 사안이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사안으로 좀 돼 있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청와대에 몸담고 계셨잖아요. 요 내용입니다. 전 정부와 판박이 아닙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제가 좀 뒤에 발언을 안 하더라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첫째로 제가 이제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지금 최영학 고문님 말씀하신 그 시기에 이런 인사들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때 원칙은 이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늘 제가 수첩에 여러 차례 기록한 것이어서 지금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외우고 있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임기가 좀 남아 있을 경우에 예. 그것을 빨리 교체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마라. 촛불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회복 정부인 우리 정부마저 그렇게 하면 언제 나라를 바꿀 거냐. 예. 늘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은 이런 어떤 전 정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찍어내거나 쳐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청와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원칙을 삼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일이 한 곳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과연 그렇게 이런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될 만한 그런 블랙리스트인가에 대해서 전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시각으로 봐서 이거는 좀 법원 판단에 이의 제기를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이 법원은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우선 이 법원은 지난번에 뭐 좀 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정경심 교수를 그 4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런 형량과 법정 구속을 할 사안인가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 재판부의 구성원인 실명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판사님 한 분은 소위 양승태 사단의 막내 판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심하고 보복한 정치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시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대해서. 그러면 잠깐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김은경 장관은 전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있었다라고 했지만 이 법원 판결문은 마치 판결이 아니라 정치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 그런 불법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파해야 한다. 타파한다고 가르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왜 구속합니까? 법원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정권 교체계는 통상적으로 이런 정무직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권이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전 정권의 정무직들은 사표를 내고 나가주는 게 관례고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봤던 하나의 현상은 우리가 임기를 건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줘서 그런지 박근혜 정부의 정무직들이 사표를 안 내는 거였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 개인적 경험입니다만 제 아주 친한 선배 한 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큰 공기업의 임원이 감사였는데 저한테 전화를 물어왔습니다. 아니 박 대변인 이거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사표를 내라고 안 하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선배님 임기를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그 큰 공기업의 상임 감사직을 임기를 마쳤어요. 그럼 그분은 전 정부에서 임명이 그러면 되신 당연히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한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법원이 마치 훈계하듯이 예. 그런 정치 판단, 판결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 발언기 요청하셨고요. 김병민 교수께서 제가 발언기를 드릴게요. 네. 요거는 약간 뭔가 토론처럼 갈 수 있는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먼저 조대진 변호사. 그래서 저는 박수현 전 대변인님 말에 조금 많이 동감을 하는데요. 예. 아까 제가 판결문의 그 어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아까 강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판결문을 보면 중립적인 시각으로 판사가 기계화된 듯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스스로 조심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정치 성향을 띠면 안 된다라는 예.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정권을 비판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판사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께서는 뭐 또 반론 기회를 요청하신 셈이 됐어요, 지금. 예, 여권에 말씀하세요. 몸을 담는 인사들이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와 유사한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되는 판결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재판부를 향해서 맹비난을 하게 되죠. 예. 그러고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탄핵하자고도 저렇게 설치고 나서는데 내가 법률적인 부분들 차치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 예.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게 만들었던 지금의 현 상황은 어디서부터 파생됐을까? 사법부에 대한 삼권 분립의 독립성은 누군가가 짓밟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전 진지하게 숙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정치적인 상황들 다 배제하고 예.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만을 놓고 법률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것이 과연 유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 분명하게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찍어내도록 강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정돼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정돼 있는 사람이 합격하지 못하게 되자 예. 이미 합격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과거 선거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구호가 꽤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예.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당시에 같은 당에 소속돼 있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그 같은 카피를 보고 마음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기회의 공정,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이 모든 일들을 약속하고 집권하고 촛불 정신을 얘기했던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내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러리를 시킨 겁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탈락돼 있었던 인사가 100명이 넘는다고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 이런 내용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주영호 고문님께도 짧게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약간 토론처럼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김병민 교수는 두 번씩 이제 어떤 얘기 입장을 밝히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법원 판단 보면은 현 정부가 굉장히 좀 불편한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역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청와대와 여당 굉장히 좀 당혹하면서도 불편할까요? 지금 상황 어떨 걸까요? 불편하지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는 법이 공정해야 되고 법을 운영하는 판사들의 판단이 공정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존재 못하는 거죠. 최근에 사법부 굉장히 좀 혼란 그리고 뭐 약간 그렇습니다. 흔들린다 이런 평가 받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 이건 누가 좀 새겨들어야 되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법원 인사한 것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예. 근데 결국은 이번 판결이 이제 정권의 코드 인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뭐 미래지향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번 정권이 바뀌어서 다음 정권이 갈 때는 그럼 이런 코드 인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냐를 예. 지금 뭐 국회나 뭐 정부 쪽에서는 생각을 해내야 될 것이고 진짜로 당시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사표 안 쓰는 사람을 굉장히 뭐 눈치 없는 사람으로 몰고 아까 김용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내정자 정해놓고 다 들러리 세운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는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이번에는 꼭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항상 등장하는 단어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단 그리고 뭐 여기 패널 두 분께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또 두 분께서는 그 내용을 좀 깊숙이 보면은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뭐 또 근거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치권 이슈로 다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요 지금. 자, 다음은요. 사진으로 보는 인물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사람이 자 인사이드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준비돼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황희, 현역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좀 준비돼 있는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황희 본회의 불참 나 말고도 많았습니다. 뭐 이런 해명이죠. 그러니까 본회의 빠지고 왜 가족여행 가셨어요? 뭐 이거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생활비 부분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실제 생활비요 월 60만 원 아니고 월 300만 원입니다. 뭐 이런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숫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것도 이제가 있었잖아요. 46개 계좌 뭐 이런 생각, 이거 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런 생각 들 수밖에, 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잇따른 논란에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병가 내고 여행 간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가에 대해서는 이게 뭐 차고 실수다 아무리 설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계좌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액 계좌입니다. 뭐 그런 거고요. 정리는 안 해서 그래요. 뭐 이런 해명. 그리고 생활비 60만 원이라 말한 적 없습니다. 실제로는 한 월 300 정도 씁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논문 관련 또 의혹 제기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뭐 설명이 있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기사는 의원 불패, 의원은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다. 이게 의원 불패거든요. 이거 막을 결정적 한방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평가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된 어제 국회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그래도 그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제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족이 해외에 여행을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외람되지만 96%입니다. 본회의가 잡히지 않아서 원내에 이제 물어봤었죠. 이게 지금 나가도 되냐? 그랬더니 아마 추경 이게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우니까 갔다 오려면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사실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나간 뒤에 이제 본회의가 여야 합의돼서 잡혔고요. 그래서 그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조사였습니다. 후보자가 신고한 생활비는 72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후에 월 60만 원을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그다음에 잠시 뒤에는 한 달 60만 원 정도만 쓰고 지낸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모든 생활비를 다 빼고 그러니까 저희 카드 지출만 남은 거거든요.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기 힘들다. 아니면 생활할 수 있다. 예. 그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도 한 300 쓴 겁니다. 네네. 예, 그 보통 생활비 기준으로. 네. 근데 저희가 소득 신고할 때 생활비라고 그런 항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한 달에 내는 월세라든가 교육비, 보험료 이런 거 다 빼고 카드 결제한 것 중에 그다음에 제 재산이 통장에 잔액이 제로일 것이다라는 전제로 그래서 결제한 돈을 12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지. 도 교수께서 연구 보고서를 완료해서 국회에 제출하셨던 그 시기와 후보자께서 논문을 완성했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일치합니다. 국민의 혈세 2천만 원을 들여서 개인의 논문을 작성케 한 스승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문을 사실상 국민 돈으로 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 수밖에 없고, 그 용역을 준 것은 저도 오늘 알은 사실인데요. 실제 논문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인 바디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그동안 있었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패널분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보시고요. 어느 정도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됐는가? 아니다. 어림없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인 교수. 네, 저는 마음의 빚이라고 적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모습이 잠시 좀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거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청문회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도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국민적 공분들이 굉장히 커진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쁜 선례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나쁜 선례가 남았거든요. 어제 황희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가 구정 명절을 앞두고 참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적정히 죄송하다, 변명하고 해명하지만 예.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과거 유학 갔을 때 그 들어갔던 비용들에 대해서 1억이 넘게 돈이 비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곳저곳에 도움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명하고 넘어가서 청문회 통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직 수준에 대한 기준이 딱 이 정도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과거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살아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매우 남는 건데요. 예. 마음의 빚이라고 썼던 표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부엉이 모임의 간사 역할을 맡기도 했던 것처럼 친노, 친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없다면 과연 황희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임명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쓰셨네요. 조대진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보시고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이건 좀 문제가 더 계속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수많은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시면 치명적인 약점은 없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에 대한 이렇게 방어가 조금 좀 미흡하시고 또 이제 황희 후보자에 대한 성격이 알려진 바로 의하면 좀 허허허하는 좀 스타일이고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그 이런 세밀한 부분,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반박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다른 분들처럼 네, 그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응하지 않았나라는 싶고요. 그 부분이 아쉽다고 쓰시는군요. 네, 그 부분이 그러면은. 저는 아쉽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충분한 더 해명을 더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부분이 마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듯한 이런 것이 조금 많이 아쉽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 내용은 충분했다. 그러나 설명하는 방식을 좀 더 강하게 하셔도 됐는데 뭐 이렇게 쓰신 거네요. 네,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이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셨는데요. 지금. 자, 지금까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도덕성 부분에 대한 뭐 질의, 응답,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논란, 의혹 얘기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좀 근본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문화, 체육, 관광 장관 이 후보자로서 적합한 건가? 뭐 그런 내용인데 어제 그거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십니다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후보자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태권도 명예 6단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맞죠? 마케팅 위원장을 하고 6단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도서관법 정부 개정안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도서관법이요? 예. 아마 실무자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 황희 의원이 이제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을 당시에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상임위원을 보면 뭐 국방위원회, 뭐 국토위원회 이런 데 했고요. 그리고 박사회가 있습니다. 도시공학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체육 뭐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어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최영호 고문님. 네. 근본적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적합한가? 적합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장관이라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보다는 예. 문화체육부가 산하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어떻게 아우르고 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전문성을 뭐 조금 세밀히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학 박사고요. 예. 그다음에 국토교통위만 계속 다니셨어요. 뭐 앞에 국방위도 좀 했고요. 예. 근데 2020년에 뭘 하시냐면 대중 미디어 연구의 대표위원을 잠깐 하세요. 그거 외에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라는 게 우리의 지금 문화와 이런 게 다 생활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뭔가 한 곳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사실 뭐 이 다른 의원들이 이제 커버하는 용어로 얘기를 한 거를 보면 박지원 장관도 했고 뭐 등등이 나오는데 항상 이런 비전문성을 가지신 장관들이 오셨을 때는 이상하게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하고 연결을 지으시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산하단체와 굉장히 뭐 거기 관계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K컬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많이 굉장히 우리가 선두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어떻게 방점을 두냐는 진짜 본인의 노릇에 오롯이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번 인선과 선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선거하고 뭔가 공교롭다 뭐 이런 뜻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질의 문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적합한 것인가, 전문성이 있는가, 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호 고모님이 제 말문을 좀 열어주셔서 감사한데 박지원 현 국정원장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말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좀 제가 좀 비약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김구 선생께서 하셨다는 말. 내가 소망하는 나라는 경제 대국도 아니요, 군사 대국도 아니라 문화의 힘이 오로지 높은 나라. 문화 강국을 원하셨거든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로 그렇습니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감동 깊게 듣고 어디 가서 말할 때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문화부 장관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꿈을 가지신 거예요 지금 바로? 왜 그러냐면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성은 없어 보이는 건 맞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문화를 향해서 열린 마음과 생각 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문화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또 잘 듣고 그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다면 오히려 장관이 전문가에서 자기가 아는 부분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정성껏 잘 들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감성적, 감각적 그런 어떤 감각이 잘 있다면 정무적 감각이 있다면 충분하게 뭐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제 국민의힘에 조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위 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황희 가계부 이 청문회에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이런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오히려 황희 후보자로서는 고마웠을 거예요. 자기 전문성을 검증을 안 해주고 가계부만 검증해 주는 것이. 가계부 얘기만 집중했다. 그래서 우리 김병민 의원님 다음 청문회 때 좀 전략을 다시 좀 잘 짜기를. 살짝 제1야당에서 살짝 비판을 또 섞어주셨네요. 주하고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황희 후보자 청문회 패스할 건데요. 뭘 거기다 침을 쓰고 있습니까? 뭐 지금 전례대로라면 임명이 되겠죠. 그냥. 네, 그러다면 의원 출신들은 항상 그러는데 지금 황희 뭐 후보자하고 김은경 전 장관하고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하고 비서관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는 조금 더 뭐 앞으로 더 하실 기회가 몇 번 없지만 인사풀을 조금 넓히시는 게 훨씬 더 넓게 좀 더 두루두루.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양호 고모님 같으신 분을 좀 입각을 좀 모시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두 분께서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막 하시네요. 지금 앉아서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돈, 뭐 생활비 이런 데 집중을 했죠. 이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덜 따져본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그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논평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생활비 뭐 60만 원 뭐 이런 거 걸어가면서 보니까 엄청 아껴 잘 쓰십니다. 저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 하셔야겠네요. 뭐 약간 이런 비판의 논평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 전 의원입니다. 요즘에 한참 경선 과정이 진행 중이잖아요. 어떤 내용이 뒤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경원, 나경영도 좋다. 퍼주기 논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신혼부부가 뭐 결혼하고 출산하면 뭐 1억 넘게 뭐 지원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야 같은 당 내에서도 지적을 좀 받았거든요. 오세훈 역시 이제 경쟁자입니다. 나 실무 모르니까
현실성 없는 공약이 나온다. 이 당내에서 나온 비판인데 거친 비판이에요. 이 정도면요. 금태섭 여기 뭐 재보선 신당창당 이런 내용까지 섞여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난타전 이거 과열 아닙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경원, 나경영 돼도 좋다. 이게 나경영이란 단어가요. 나경원 플러스 허경영 그래서 나경영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준다고 자꾸 약속을 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서울시장 경선 1위 통과로 알려져 있죠. 그러자 경쟁자들의 공격이 점점 거세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자제 요청을 했지만 이거 무삭하다 지금 이렇게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후보들 간의 어떤 설전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나경원 후보가 청년들 또 신혼부부 출산 가정에 총 1억 1,700만 원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인터넷에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 공약을 제가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얼핏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고 또 뜯어보면 이렇게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는 이제 반값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재정 혜택을 한번 받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왜 또 대출이자까지 또 지원을 중복 혜택을 줘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도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강성 보수, 황교안, 나경원 투톱의 당 운영의 결과가 지난 총선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모습을 많은 유권자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나경영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영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기가 되면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 잠깐만요. 말씀이냐?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영이라고 불려도 좋다? 사실 민선 2기가 되면 이자 지원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자,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지 패널분들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고문님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차라리 허경영 후보를 뽑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기의 철학을 갖고서 진짜로 뭐 국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근데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이제 뭐 조롱듯이 지금 이제 이름을 섞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시민 속으로 들어가 보지를 않고 일단은 요번에 판세가 지금 우세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서 여기서 1등하면은 뭐 당연히 지금 서울시장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공부와 정책의 질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자, 지금 저기 최양호 고문님께서 쓰신 요 화면, 요 판넬 좀 잡아주세요. 그게 그럼 2줄 쓰셨잖아요. 첫 번째 줄 차라리 허경영을 이거 쓰신 거는 나경원 예비 후보를 겨냥해서 쓰신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전체 다입니까? 뭐 허경영 후보의 그런 뭐 진짜 뭐 허황된 공약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다 갖다 쓰잖아요. 그럼 원작자를 데려다 쓰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그렇게 허황되다고 우리가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 속에서 국민 소리를 듣고서 나온 공약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시민이 뭘 원하는지를 공부를 하거나 자기의 철학을 거기다가 입혀서 얘기를 해야지 너 잘났네, 넌 10년 전에 뭐 이 정권 바라보는 원흉이네. 아니 지금 그거 싫어갖고 이렇게 지금 서로 치고받고 이런 게 싫었는데. 네, 싫었는데 또 이런 모습을 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지금 뭐 참 볼상스럽고요. 지금 뭐 이 앞으로의 스케줄을 보면 3월 1일 날 이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금태섭도 그날 이제 확정이 되고 뭐 3월 4일 날 또 국민의힘이 되고 그러면 3월 18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단일화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정책 공약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저 사람이면은 내 서울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나오는 그 공약들 보면 저기 뭐 경부고속도로 앞에 들어가는데 거기를 지하해서 뭐 거기다 이제 집 짓는다 그러잖아요. 10년도 넘게 그 얘기가 나온 게 서초 구민들의 바람이었거든요. 그 왜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등등 진짜로
좀 답답한 마음이 이번 전체에 있는데 단 하나입니다. 시민 속으로 아직 전체 후보들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당내 후보들 간에 서로 비방하는 과열된 양상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당내 후보들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자기가 하는 소리가 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서로 소위 경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봐요. 과열된 경쟁과 네거티브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희대의 성범죄로 얼룩진 집권 여당의 만행으로 인해 치르게 되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그 와중에 자당 내 경선 후보만 되면 되겠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내부 고발과 내부 총질은 과연 그것이 국민의 뜻에 합하고 국민의 힘에 보답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허경영 씨께서 흐뭇하게 보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예. 본인이 공약을 낼 때마다 황당하다. 그래서 그 황당의 대명사가 허경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모든 후보들이 정하고 국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다 허경영을 소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허경영 씨는 거봐라. 나를 무시하더니 내 말이 맞지? 뭐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좀 황당하고 이상하기는 해 보입니다. 예. 그러나 서울시장에 나오는 후보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다 따져봤겠지. 자,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황당하고 이상해 보이는 이 시각을 어떻게 하면 현실성이 있다라고 잘 설명해 주는 애가 중요하거든요. 그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그 많은 이제 후보들 중에 이제 4분으로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 소문난 잔치인 것 같아요. 끈적끈적 해 보이고.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뒤에 붙는 말은 먹을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여당은 빨리 좀 먹을 게 있는. 일단 지금은 소문난 잔치인데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는 하기에 달라 있다 이 소리.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틈을 우리 여당 후보들이 좀 딱 파고들어서 먹을 게 있는 잔치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예. 일단 뭐 타당의 일이어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나경영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그 전에 나경원 후보 같으면 발끈했을 것 같은데 나경영이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히려 거니까. 약간 뭔가 반기는 듯한 차라리 그냥 불러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대응하는 걸 보면 나경원 대표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황당하고 이상하다는 딱 그 말을 나는 나경영이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서울 시민을 위한 일을 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선점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자, 김배임 교수. 지금 사안에 대해서 보면 이게 두 가지 갈래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론을 봐. 그리고 후보들 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난이 좀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두 가지 갈래인데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좀 더 거칠어지게 되면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여당 후보에게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상호 비방의 도가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은 조절과 관리가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이 4명의 후보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같이 모여서 이 미디어데이를 앞두고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도 충분하게 우리 남은 기간 동안 같이 흥행할 수 있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한 명의 후보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때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같이 건전하게 경쟁하자라고 목소리를 냈고 또 4명에 있는 후보들도 흔쾌히 다들 같이 웃으면서 화합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선거는 늘 경쟁의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한 명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지난 예비 경선을 통해서 본 경선으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나경원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사실상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보게 됐을 경우는 거의 박빙의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경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도 소문난 잔치집이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처럼 일단 소문난 잔치집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할 때만이 정책도 얘기하고 1년짜리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국민적 궁금증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의 후보도 만들어지고
또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후보 간의 단일화를 거치면서 범야권 전체에 대한 단일화 과정까지 이뤄지게 되면 아마 이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는 전체적인 국민의 관심사는 야당 쪽으로 좀 기울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번 선거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이건 처음 보는 낯선 장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점이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에요. 근데 보수 정당 후보와 허경영 뭐라고 부를까요? 허경영 씨, 허경영 뭐 과거에 뭐 총재 여러 가지 뭐 명칭이 있었는데요. 같이 거론이 되는 상황. 이거 굉장히 좀 낯설고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군요. 욕조에 빠졌다더니 이모 부부 10살 조카 물고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단어와 물고문이라는 표현이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양육 넉 달 만에 사망, 제2의 정인이 사건 아니냐 시민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욕조에 이거는 그냥 화면 잡아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파악이 된 거예요. 이유는 말을 안 들어서 훈육했다는 겁니다. 이게 훈육입니까? 아이에게요. 몸 곳곳엔 맞아 생긴 멍 상처. 자, 부검의 설명은 속발성 쇼크로 사망이다. 경찰 가해 부부 구속영장 신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정인이 물고문까지 미안하다는 말보차 미안하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욕조에서 숨진 10세 이모 부부 학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그리고요. 혐의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이것까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번에는 뭐 정인이 사건이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요. 양부모도 아니고 친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이모 부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친부모가 그 이사라든지 그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이모 부부에게 맡긴 지 넉 달 만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 상습 폭행과 물고문까지 이렇게 행하면서 이제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행하는 또 과정 중에서 이제 숨을 쉬지 않으니까 욕조에 빠진 것 같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부검이가 부검을 해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에 관련된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그 사망의 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해서 살인죄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일단은 있고요. 지금 치사 그러나 네. 살인죄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지금 입학하는 시즌 아닙니까? 지금 예. 뭐 그 교육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입학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3, 4월 정도에 대부분 이제 연락이 닿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동학대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처벌이 좀 강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좀 강하지 않아서 이런 학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와요, 지금. 그리고 점점 더 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요.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사, 다음 기사, 두 번째로 봤던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랬잖아요. 미안하다고. 정인아 미안해. 근데 미안하다는 말부터 미안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최하구 의원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이게 자꾸만 재벌이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시스템을 지금 못 만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부모 파양, 뭐 입양,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뭐 굉장히 출생아 자체도 지금 굉장히 적어지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있다면은 숫자가. 자, 이게 뭐 아이들이요. 출산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지만 지금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잘 크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가 굉장히 공익적인 지금 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방문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애들에 관해서는 저런 학대 부분들은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집 안이라는 이런 왼딴 공간에서 일어나는 뭐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혜진 변호사. 지금 이렇게 아동학대에 관련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에 관련된 처벌이 되게 약한 수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처벌에 관련돼서 실형을 받는 비율이 1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예.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 뭐 재판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키워야 되고 반성하겠습니다 이러면 집행유예를 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애를 문제가 누가 나오는 키웁니까?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실형 비율이 낮는데 뭐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지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를 하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소식은 좀 그만 전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분야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조폭 영화처럼 러시아인 추정 4명이 대납 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폭행 대상은 또 외국인이에요. 쇠몽둥이로 뭐 차량을 습격해 난동. 이거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럼요. 진짜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차량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지난 8일 오후 한 5시 좀 못 된 시간인데요. 까만 차가 앞에 딱 막죠? 그리고 뭐가 나타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차를 부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당황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러나 또 검은 차가 가로막죠. 그리고는 사람을 끌어냅니다. 이게요, 지금 외국인 4명이 이런 조폭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좀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험악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요. 그리고 폭행을 당했죠.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뭐 생명이 지장 없습니다만 부상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이 폭행을 당한 2분은 저 4명이 누군지 모른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무슨 보복인가요? 아니면 청부인가요? 아무튼 뭐 이런 일도 있어서 영상도 좀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내용도 오늘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순서는 주제는요. 중개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정부죠. 권익위입니다. 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보고 이거 괜찮은데 한번 시행해 보시죠. 권고를 한 겁니다. 부담을 좀 줄여줬는데 10억 집 팔면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답니다. 권고안이 1안, 2안, 3안 여러 개 중에 있는데 뭐 적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랍니다.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다. 보증금 6억 5천 전세 증개된 수수료가 520에서 235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 공고안 이제 국토부가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기사 더 보겠습니다. 역시 제목으로 예시했어요. 7억 5천 전셋집. 이거 중개 수수료 어떻게 됩니까? 전셋집입니다. 요거는 60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요. 권익위가 내서 뭐 이르면 뭐 7월 정도면 시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있는데 뭐 4개 안 중에서 뭐 어떤 것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좀 전망돼 있고요. 뭐 구간별로 좀 촘촘하게 나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여기 잠깐 보실까요? 그 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뭐 복잡하게 설명보다는 한눈에 보시면 뭔가 좀 촘촘해졌어요. 촘촘해지고 이 비율도 좀 다양하게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좀 진즉에 이거 해주지 왜 이제 합니까? 이제서야. 집값 오른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이런 반응이고요. 근데 중개사분들은 아니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돈을 줄입니까? 지금까지 받아오던 걸요. 이런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요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욱님, 공인중개사분들이 반발을 하겠네요 지금요. 그렇죠. 요새 줄어드니까요. 거래도 없는데. 예. 근데 권익위에서 뭐 이 권고안을 잘못 냈네요. 어떻게 됩니까? 변창흠 장관한테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값 올리지 않게 해라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거 뭐 지금 올라간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법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 공고위가 공고를 했을 때 소비자의 그런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거래를 활발히 할 것이냐, 진짜로 이 세 부담만 줄여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지금 다 소위 말하는 이 경제부처들이라든가 여기서 다 한 방향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 거래를 많이 늘게 해서 뭐 그게 좀 보완이 되든가 뭐 이런 게 가치가 된다는 거네요. 툭 던진 거죠. 그래 이것이 진짜로 또 풍선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집 거래를 활발히 해줘서 뭐 이 중개사분들도 이제 뭐 수익이 좋아지려면 일단 뭐 보유세나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줄여져야 돼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거기에서 뭐 이것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세금이 올라오면 집주인이 얹혀서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제일 말단에 있는 중개 수수료만 건드린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뭐 몇백만 원 아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경제장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아주 뭐 관심이 가장 많은 그런 뭐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던질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4가지 안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촘촘히 나눈 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세심하게 살핀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권익위원회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권익위원회가 이제 들여다보고 이거 공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받아서 이 공고안을 어떻게 이제 개선을 마련할지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좀 진즉에 해주지 왜 이제 이걸 얘기합니까?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부담할 거 다 했는데요. 뭐 이런 반응도 좀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시고요. 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비자, 서민, 국민 입장에서 좀 선제적으로 또 타이밍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절실하고 또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니 얼마나 답답도 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권익위가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기 전에 이 문제는 소위 이제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이 담당자의 한 축인 우리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권익위와 국토부에 계속 요구를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그 고가주택은 주택이라는 것은 매매하고 임대차의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개 보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중개 수수료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어차피 그런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요율은 어차피 다 수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공인중개사업계의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하향을 하더라도 그 대신에 문제는 지방에 가보면 고가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개 이루어지는 게 작은 상가나 토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차이가 있네요, 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 요율이 이런 것들은 너무 낮으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것은 하향을 하되 이런 어떤 그 비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개 보수 요율을 조금 상향하는 동시에 균형 있는 조치를 좀 맞추어 달라라고 하는 게 공인중개사업계의 일관된 요청이 요구였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는 당연히 이러한 이제 권고안을 내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수수료가 내려가는 되잖아요,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왜 수수료만 내려갑니까? 취등록세도 내려주세요. 그럼. 거기는 나라에서 가진 거라고 안 내리는 겁니까? 뭐 이런 또 불만 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복잡합니다. 지금.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게 과연 중국에서 나온 것인가 뭐 이런 조사를 벌였어요. 그런데요.
결국 중국선 들어준 WHO 조사단. 코로나 우한 기원 증거 못 찾았다. 많은 분들이 뭐 예상을 하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중국 당국과 우한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상황이. 아무튼 이런 기사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설 귀성 포기로 내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집에서 TV를 켜시는 분이 많을 듯한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도요. 아침엔 매일경제는 어김없이 문을 엽니다. 내일은 평일보다 조금 늦은 오전 8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